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월요일 저녁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저 비롯해서 장용진 기자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 김한매 대표 나왔는데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저 포함해서 4명인데요. 자리 하나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풀샷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저 한 자리가 누구 자리냐? 바로 장용진 기자 옆자리는 바로 여러분이 오늘 앉아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 주시면서 재밌는 주제로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미국에 가 계신 이재명 대통령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새벽 1시쯤 됩니까? 한미정상회담 하면서 뭔가 큰 성과 가져올 텐데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비슷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좀 이따가 제가 김지호 대변인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우리 아는 것의 정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역전용사를 빛내줄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장용진 TV 대표이면서 요즘 저희들보다 동접을 훨씬 더 많이 올리고 있는 장용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예, 아이고. 스픽스보다 동접이 많지는 않을 텐데. 아이고, 아닙니다. 스픽스 요즘 거의 주저앉았다 이렇게 하면서 문 닫을 때 다 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고요.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방송 몇 개째 되죠? 네. 피곤하시지만 마지막에 젖 먹던 힘까지 다 내서 한번 달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도 기대하겠습니다. 김한매 대표 매일 고발하고 있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윤건희 구속투사 사생 대표 김한매입니다. 야, 저 정도 이제 열심히 하면 인기가 엄청 좋아져야 하는데 김한매 대표가 인기가 아직은 높지 않다. 네. 스스로도 좀 그렇게 인지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고발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그 컨셉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알겠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벌써 1,500분이 이제 들어와서 방송 시작하고 계신데 오늘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짱님, 지더 이천님, 요강한 투사님, 홀로 걸어서님, 이JK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명단심님, 이용옥 선생님, 그리고 탱커님, 곰돌이 부부님, 강순영 선생님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방송 보시면 훨씬 더 좋다. 야, 오늘 제 좌우로 이제 연일 매진 행렬 국내산 자연산 민해 400g 24,000 이거 엄청나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나가고 있던데, 야, 매일 저렇게 잡아서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주시는 저 경영푸드의 김정현 사장님 참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도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최저 가격으로 저런 제품 여러분들에게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주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길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이잼나나님도 고맙습니다. SY님도 이렇게 저희들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들 첫 번째 주제 진술거부권 김건희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는데요. 건들지 마라, 터뜨린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인용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김건희가 저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 왜 그런지, 자, 특검에서 다시 김건희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27일 날 오전 10시 재출석 통보했는데 특검이 이렇게 쉴 새 없이 부르는 이유, 김한매 대표 뭡니까? 저는 뭐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많고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본인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주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본인 진술은 확보해야 되는데, 잘 아시지만 지금 김건희가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건희가 이대로 그대로 묵묵부답으로 기소당할 건지 아니면 모종의 또 계략이 숨어 있는 건지 조금 의심이 됩니다. 뭔가 김건희, 천하의 김건희가 이대로 이렇게 아무 말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대로 기소로 갈 거냐, 아니면 기소할 무렵에 뭔가 폭탄 선언을 할 것인지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법원 쪽으로 계속 이제 안테나를 세워서 취재를 하고 네. 계시는 우리 장 기자가 보기에는 김건희가 이렇게 이제 부를 때마다 나오는데 진술 거부를 한다. 이것도 이제 3번 연속이고 또 한 번 더 부를 겁니다. 네.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일단 김건희는 지금 특검이 뭘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감지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긴 있는데 이걸 언제 어느 시점에 터뜨릴까 이걸 좀 가늠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히 안 나와 가지고는 출석을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재판에서 여러 가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일리지 쌓듯이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수사를 받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변명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여요. 근데 특검에서 자꾸 특별한 성과가 없으면서도 김건희를 부르는 이유는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김건희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조서에 남겨놓겠다는 의도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김건희의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말 안 한다면 김건희 주변 측근들의 입을 열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하고 건진하고 같이 불렀어요. 이거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혹시 서로 맞대질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맞대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둘이 나란히 놓고 동시에 불렀다는 거는 동시에 진술을 듣겠다는 건데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 양형이나 뭐 향후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 진술이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고요. 김건희 쪽보다는 건진 쪽에서 말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아마 특검에서 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실제 김건희가 저렇게 이제 진술 거부를 하고 있으면 본인이 무조건 재판대 이제 분리하고 기소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건진을 불렀는데도 뭐 사실상 대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텐데 그것도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면 특검에서는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김건희를 계속 부를 때는 특검을 주어로 놓고 보면 왜 저렇게 할까? 일단은 특검에서 김건희 씨를 이렇게 자주 부르는 이유는 범죄 혐의 자체가 엄청나게 많고, 예. 두 번째로는 이 특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범죄 혐의자와 밀당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한테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김건희 씨 계속 뭐 진술 거부한다고 구치소에 가만 놔두면요 뭐 하겠습니까? 집사 변호사 접견 수도 없이 해서 밖에 있는 그러한 범죄 혐의자와 입을 맞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최대한 김건희 씨가 뭐 구속돼 있지만 밖에 있는 그러한 어떠한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것도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좀 뺏는 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나가줘야 특검에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또 이 특검은 어떠한 목적으로 수사 방향을 잡고 있는지 사실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속의 피의자하고는 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든 나가서 본인이 재판에서 뭔가 좀 승기를 잡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포기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너무 이 검사로서 법적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봐야 어차피 본인 유죄 나올 확률이 크고 정치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것 같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희망을 놓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번, 4번 이렇게 계속 진술 거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이제 공방이 있다 또는 확인된 내용이 다시 드러났다 또는 뭐 당사자 간의 진술이 엇갈린다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한 4번 정도 이렇게 진술 거부를 하니까 약간 김건희가 우리를 속인다 이런 느낌보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대책이 없는데 김건희 계속 5번째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구체적인 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때요? 저는 뭐 아까 그 장영민 기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김건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독행위에 의한 비리 범죄가 아니라 대부분 다 공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측근들이 구속돼 있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구속이 될 예정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말을 하든 공범의 말과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또 그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때문에 서희건설이 느닷없이 갑자기 자수하는 초유의 또 일이 벌어져서 김건희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범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진실을 밝히거나 아니면 아니더라도 본인 말하고 어긋나기 시작하면 본인은 갈수록 점점 태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기는 블랭크로 내버려 두자. 그냥 차라리 아예 입을 닫고 말을 안 하는 게 그들을 먼저 말하게 한 후에 걔네들 말을 듣고 나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작게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적으로 침묵을 선택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좀 더 이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김건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은순에 대한 이제 압박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이 국토부에 보고된 날 아예 이제 지금 최은순이가 토지를 검색했던 정황이 지금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국토부 미공개 착수 보고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제 이것도 지금 특검에서 지금 찾아냈습니다. 이러면 이제 최은순도 그 소환을 해서 뭔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가는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압박 수단일 가능성이 제일 커 보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오늘 지금 기사 나온 것만 가지고 이게 정말 불법성이 있는 건지 말 그대로 혹시 정보를 빼낸 건지 아직은 조금 불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공개를 했던 거는 김건희에 대한 압박.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니네 엄마도 들어온다. 뭐 이런 식의 압박의 의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은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깔려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공무원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도 여전히 많은데 그 사람들의 분포가 양평군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심지어 국토부에까지도 꽤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까지 압박을 같이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도 김건희는 일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최은순도 이제 모른다라고 해버렸을 경우에 이제 기소는 이번 주에 됐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충격적인 취재 결과가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는 것은 뭔가 큰 게 터질 게 있다 지금. 자, 그래서 조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심평 변호사하고 김건희가 만났던 내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논란이 지난 주말에 있었고 오늘도 뭐 뚜렷하게 이렇게 뭔가 정황이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잘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일단 잠복기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모종의 발언을 김건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 하나. 그리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주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해명이 좀 충분하지 않다고 오늘도 제가 최재 목사님하고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뭐 여전히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이상한 게 있다, 석연치 않다라고 이제 하는 게 있어서 이게 약간 폭풍 전야처럼 느껴진다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좀 터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씨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잡는 심정으로 예. 여기저기 부탁하고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서 지금 부탁도 하고 전화도 하고 접견도 오라 그러고 그런 측면에서 심평 변호사가 본인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될 줄 알고 접견을 허락한 것 같고요. 사실 보면은 그 김건희 씨의 인생사를 보면 검사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법적인 어려움이 도달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대상일 수도 있었는데 특유의 어떤 제스처와 모르겠어요. 재능으로 적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경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심평 변호사 건이라든지 주진우 기자 건은 사실 뭐 각각 이야기하고 있는 해명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또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네. 김건희가 자신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엄청 자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면은 다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다 정리한다. 그렇죠. 예,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일단 그런 자신감 많이 꺾인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특검에 나오는 것도 좀 불안해졌지만 여전히 그런 자신감이 아직은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뭐냐?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의 그 자신감이 약간은 보면은 윤석열을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윤석열은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김건희를 보호해 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자,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판단 착오도 있지 않을까. 저로서는 좀 그렇게도 보여요. 자, 좀 진도를 좀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김건희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가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캐비넷이 있다는 것인데, 캐비넷이 있다 이러면 자신감이 생깁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캐비넷이 있으면 그럼 김건희가 지금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나요? 저는 그 예를 들어 김한배 대표에 네. 대한 개인 네, 네. 캐비넷, 충분히 저에 그럴 대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 터뜨리면 예. 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김건희하고 그 이명수 기자의 6시간 녹취록에서 보면 김건희 스타일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그 정보나 이런 첩보를 꿰고 있으면서 그걸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이용하는 스타일인 건 분명해요. 이렇게 순진하게 나이브하게 이렇게 당할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주 기자가 그 쉽게 말하면 취재 기법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같이 굉장히 그 엄중한 상황에서 그거를 취재하기 위해서 이 지금 구속돼 있는 김건희를 취재하기 위해서 심평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건 좀 저는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뭔가 그 실질적으로 김건희 특검에서 명태균 등을 수사할 때 그 사실은 주 기자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관련돼서 굉장히 사실은 뭐 주 기자만의 아주 굉장히 큰 그 어떤 업적이죠. 이 녹음 파일 확보한 것이. 근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특검 수사에 실질적으로 연루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김건희가 만에 하나 그 주진우 기자가 만약에 이런 어떤 뭔가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비리에 연루돼 있을 것을 입막음을 시도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좀 저는 그게 좀 더 취재라기보다는 본인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입막음용 시도가 지난주에 펼쳐진 게 아니냐. 그거를 김건희의 그 건강을 걱정해서 오래 살아서 만기 출소하기 바란다고 해서 그 말을 농담을 했다? 저는 그렇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 기자 개인에 대한 거는 좀 우리가 약간 발언을 좀 피해가는 것이 저는 좀 뭐 지혜롭다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혹시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 그러면 정부와 관련된 정치인, 뭐 유력, 뭐 또 대선 후보, 뭐 이런 사람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 가지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또 남편과 관계를 봐서는 충분히 가지고 뭐 알고 있었을 수 있겠죠. 아니, 실제로 2021년, 22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에 대한 엄청난 네거티브가 정말 검찰발 기사로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가지 기사들이 엄청 쏟아졌고 결국 선거에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당선까지 됐잖아요. 그 이후로 3년간 민주당 관련해서 돈봉투니 뭐니 얼마나 많이 쏟아냈습니까? 네.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때 뭐 그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그것도 단순히 알고 있어만 되는 게 아니라 손발 역할을 해야 할 검사들이 있어야 되고 기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받아 써주는 기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그 손발이 다 잘라져 나갔다. 지금 검찰의 친윤계, 검사장급 친윤계 인사들이 20명이 옷을 벗었고 오늘 보니까 호승진, 김영철 이런 중간 관리자들까지 대부분 지금 그만두거나 한직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손발 역할을 할 사람이 지금은 좀 없다. 지금 만약에 폭로하려면요.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하고 본인이 직접 폭로해야 되는데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해서 그냥 극단적으로 몰렸다. 김건희가 아예 나도 뭐 아는 건 다 그냥 뭐 이게 뭐 입증도 안 되고 증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폭로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 언제든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일단 그 지난번에 우리 이제 과거 고발사주 사건 때나 검언유착 사건 때를 보시면은 저는 보통 범정이라고 부릅니다. 대검에 있는 범죄정보 담당관실 또는 뭐 요즘에 수사정보 담당관실이라고 하는데 수정관실 혹은 범정 여기하고 김건희가 수시로 소통했다라는 흔적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가 보통 소위 말하는 캐비넷이거든요.
그러니까 캐비넷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면 글쎄 저라도 그걸 안 쓰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수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은 뭐 강구하기 나름이고 언제 자신이 위기에 몰린다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느낀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당장 뭐 변호인이라도 불러서 한다든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캐비넷이 존재해서 김건희가 그거를 어떤 언론전에 이용한다 하더라도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절대적인 그 비리의 양적인 측면에서 저는 국힘당 계열의 비리 범죄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민주당 계열 인사들보다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다 공평하게 푼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는 괴멸할 겁니다. 국힘당. 권성동만 해도 지금 계속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셨던 김지호 대변인 말씀처럼 실행에 옮길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검찰청이 해체 위기에 있는데 누가 그거를 가지고 캐비넷을 막 설사 그거를 말로 전달을 한다고 했는데 수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수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검찰이 지금 다 해체 위기에 있고 지금 손발 역할을 할 수 있는 친윤 계열들이 전부 싸그리 전부 다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무슨 지금 수사로 이어지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가 사실상 거의 마지막 민주당 계열의 어떤 그런 소위 캐비넷 사건은 끝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민주당 쪽 캐비넷이 끝인데 예를 들어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 관련된 여러 캐비넷이 저 이판사판이다라고 하면 전 정권에 대해서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터뜨리기 시작하죠. 그럼 국힘 쪽을 자기가 불리하게 할 리는 없죠. 바깥에 세력을 결집시키려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현실로 만약에 이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것이 특정인에 대한 캐비넷을 흘리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김 대변인께 좀 질문할게요. 우리가 먼저 김제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폭로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실제로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폭로로 갈 것이냐라는 것도 지금은 이제 고도의 정치적 기법이나 일종의 기술을 지금 부리는 시점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살고 죽고 문제 이미 끝났지. 윤석열 김건희 완전히 끝났죠. 회생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봤을 때, 그런 본인이 이판사판 다죽자라고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민주당 지금의 여권에 대해서 예. 아니 지금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얼마나 많이 터뜨렸습니까? 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 가족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수사를 진행했잖아요. 터뜨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민주당 관련해서는 다 터뜨렸고, 네. 그다음에 캐비넷 열 만큼 전 열었다고 생각하고, 해도 때려도 안 돼서 계엄까지 저지르려고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관련해서 뭐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큰 비중이 없을 거고, 오히려 이 사람이 정말 희망을 잃고 이판사판 이럴 경우에는 한동훈 그리고 친한계 검사들에 대한 뭐 고발 사주라든지 이런 걸 자폭하듯이 터뜨릴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러면 취재한 내용 그냥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아니에요.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본인 정권 이전의 정권,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올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해놓고, 이제 이거는 일단 주제를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그냥 막연하게 억척, 의혹 이런 것이 아니라 김건희 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시도와 관련해서 수가 틀렸다. 그럴 경우에 본인이 갖고 있는 뭔가를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제 나온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번 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은순 관련돼서 그 네. 중요한 부분을 오늘 좀 스픽스에서 좀 밝히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예. 저는 아까 양평 고속도로하고 또 하나가 양평 공흥지구 두 개의 큰 줄기가 있는데, 최은순은 오히려 양평 고속도로보다는 양평 공흥지구로 압수수색당하고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평 공흥지구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이 최은순이의 회사 ESIND가 주도했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2011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어디로 가냐면 여주지청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때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할 그 무렵에 지금 특혜성 그 사업 인가가 났어요. 딱 그 시기에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근데 거기에 최은순과 또 한 명의 그 지금 이름이 김충식이 연루돼 있는 게 제가 오늘 그 특검에서 또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는 왜 김충식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다들 되게 좀 정확하게 왜 그렇게 압수수색을 당했는지를 지금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들은 것은 김충식이 그 첫 2011년에 윤석열이 여주지청장 올 무렵에 그 당시에 이미 충운산업이라고 김충식과 최은순이 동업관계였습니다. 그 무렵에. 그때 김충식이 김성교하고 어떻게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그 최은순 회사에 이 양평 공공지구 개발을 따내도록 로비스트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김충식이 아파트 3채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2017년에 실제로 아파트가 완공된데 그 최은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둘이 결국은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이 그 양평을 관할합니다. 양평구는 여주지청장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주지청장 올 무렵에 결국은 김성교 양평군수가 결국은 특혜성 인가를 줘서 그것이 뇌물성이다. 그런데 거기에 그 특혜성 인가를 따내는데 김충식이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은순이는 양평 고속도로보다는 양평 공공지구로 저희가 또 그거 고발인이기도 한데 네. 그 조만간 저는 뭐 이번 주 빠르면 최은순도 압수수색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지구는 지금 저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까? 그 지금 2011년 그거는 예. 그거는 이제 뇌물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10년이 지난 걸로 지금 보고 있지만 예. 지금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2년이 딜레이된 거를 소급해서 봐준 게 있어요. 그리고 개발 부담금 빵원 만들어준 거. 예. 그 두 개는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일단 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네. 막 신선하다. 아, 이것 때문에 저것들이 잡혀가는 거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오히려 뉴스가 우리한테 충격적으로 오기보다는 이제 결국 마무리되면서 거기에 김충식도 엮여 있구나. 자유롭지 못하거나 최은순, 김충식이 뭐 어떤 사적 관계가 있었고 이번에 요건으로 구속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 가 보겠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당대표 결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누가 될 걸로 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김문수가 된다. 아니다. 장동혁이 역전한다. 이렇게 하면 세 분 다 어중간한 답 하지 말고 내일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은 못 걸더라도 뭐 손톱이라도 걸 만큼 걸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지 질문을 좀 드리는데 누가 제일 자신 있게 내일 누가 이긴다라고 이렇게 지금 전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 당대표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다. 김한미 대표 어떻습니까? 저도 김문수가 약간 그래도 한동훈 계열이 그래도 당원들의 어떤 그 숫자로 보면 그래도 뭐 10% 20%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지지층이 김문수로 몰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미세한 차이로 김문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우리 장 기자님은 누가 그래도 이길 것 같습니다. 저도 김문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다만 뭐 지금 장동혁 후보가 되게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예. 극우 쪽으로 계속 가면서 오히려 예. 지지 기반을 많이 줄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은 의외로 표차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외로 표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장동혁이 이긴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발언은 최악의 후보가 누구냐, 차악의 후보가 누구냐, 막 최악 논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야 그러면 장동혁이 지금 되기가 어렵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요. 예. 장동혁 후보와 전한계, 뭐 고성국, 예. 강용석, 성창경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친윤들, 뭐 권성동, 권영세, 윤한홍, 이철규 이런 사람들은요 선거를 하면 특이한 방법으로 선거를 이깁니다. 그 네거티브를 아주 심하게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네. 저희도 한번 21년도, 22년도 대선 때 한번 당해봤는데 뭐 상대당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건 봤어도 자기 당 경선도 이런 방법 쓰는 거 저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선 투표에 와서 장동혁이 주장하는 것은
장동혁이 당대표가 될 경우 당이 결국은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친한계를 다 내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관망하고 투표를 포기했던 국민의힘의 조금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당원들 생각하기에 아니 이 당을 이렇게 쪼개버리고 싶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투표율도 좀 올라갈 것이고 친한계를 외면했던 그러한 합리적인 당원들이 다시 돌아와서 김문수를 지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개혁 또는 혁신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맞습니까? 아니 김문수가 당대표가 됐는데 통합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김문수 후보가 아니 그 자기 당 국회의원들도 김문수는 안 돼 갖고 안덕수로 바꿔치려고 근데 했는데 한동훈하고 손잡고 안철수한테도 구애를 하고 한동훈이 얘기하잖아요. 차악을 선택해달라.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뭐가 나지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지 않나요?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그 지금 장동혁으로 가면 국힘당은 그냥 해산입니다. 그거 정해져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김문수가 된다면 약간의 어떤 버퍼링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문수가 그렇게 개혁적이라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이 개혁적이라고 보면 더더구나 생각은 안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동훈은 그냥 뻥카나 뭐 깐족대는 것만 능력이 있을 뿐 어떤 정무적인 거라든지 어떤 실천력 같은 건 전혀 0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뭐 그거 얻긴 어렵다고 봐요. 자 이렇게 좀 합시다. 우리가 민주당 성향, 민주진보 진영의 멤버가 아니고 국힘 쪽으로 좀 몸을 좀 옮기죠. 국힘 안에 우리가 다 소속되어 있는 평론가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그래도 균형감 있게 그 당의 사정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 봤을 때, 자 한동훈 그리고 지금 김문수가 손을 잡잖아요. 네. 이 조합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장동혁 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민주당 마인드를 싹 그냥 다 차단하고 우리 지금 모두 다 국민의힘의 당원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장동혁으로 가는 건 마치 자유통일당, 정광훈당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국힘당이 그걸 어떻게 용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장동혁처럼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가는 사실 황교안하고 뭐가 다르고 전광훈하고 뭐가 다릅니까? 국힘당이라는 게 보수의 마청이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내란 정당으로 사실상 위헌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몰아가는 것은 자폭이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조금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그나마 좀 합리적이고 좀 뭔가 개선의 가능성이 있고 개혁의 어떤 그런 약간의 찬스라도 보이는 김문수로 결국은 당심은 몰릴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 민주당 민주 진보 진영의 시각에서는 개찐 도찐이다. 결국은 뭐 우리들 보기에는 그냥 박근혜냐 이명박이 그런 싸움이지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국힘당 내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저 정청래 대표가 견해가 다르잖아요. 야당이 어쨌든 이제 대표가 뽑히면 적극적으로 대통령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은 대통령 말씀 맞다. 그런데 나는 당 대표로서 이것은 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할 건지 선별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체로 인정을 해줄 거냐 아니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장동혁이 되면 빨리 망하겠죠. 빨리 예. 망할 거예요. 당도 해산되고 그다음에 윤 어게인 하는데 뭐 수사 결과 나와가지고 추경호라든지 나오면 정말 해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러다. 그러니까 빨리 망하는 게 낫냐. 김문수가 돼가지고 이게 일종의 연명치료거든요. 제대로 이렇게 막 건강해가지고 뭐 이렇게 체력이 회복이 돼가지고 병에서 완치되는 게 아니라 그냥 김문수, 김재원, 차명진 이런 사람들은 대구, 경북, 뭐 이렇게 경남, 부산에서 우리 그냥 한 자리 하자. 이것도 해피해. 일종의 연명치료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그러면 그게 국민의힘에 좋은 건가?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진짜 국민의힘 당원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당이 빨리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들 전환기 그다음에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다 정말 이 당을 망하게 하는 주체들이다. 김문수도 싫고 다 싫다. 빨리 망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민심은 그런데 이제 민심은 어쨌든 그런 정치 거예요. 현장에서 당 대변인으로서 집권 여당으로 네. 보면 누가 되는 게 그래도 뭐 국회 역할을 한다든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겠냐. 아니 전투차으로 보면 김문수인데 뭐 저렇게 질이 멸멸하게 전 이런 게 영역치료 하는 게 나을 수도 보이더라고요. 있겠죠. 국힘당 분위기를 보면 항상 모든 선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이 이기느냐 바람이 이기느냐 그런 부분이 있던데 지금 국힘당에서 바람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정당 해상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보니까 국힘당 당원들에 대해 상당수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국힘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정당 해산 당할 수 있다라는 거 공포감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분명히 이번에 표심을 좌우할 겁니다. 근데 반대 방향으로 조직표를 흔들고 있는 거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겁니다. 공천을 지금 현재 현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현직 이런 사람들이나 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직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되는 게 나한테 내가 공천 받는 게 유리하냐를 볼 겁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싸움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듯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다면 차라리 장동혁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정당 해상이 공천과목으로 돈다고 하면은 김문수 쪽으로 가겠죠. 근데 정청래 대표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문수가 물론 지금 대통령실에서 차기 야당 대표하고 대화하겠다라고 선언, 그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고요. 만약에 김문수가 실제로 국힘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되게 난감한 게 딜레마가 뭐냐면 정청래 대표는 분명히 선언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 내란을 그걸 확실하게 끊는 세력과는 대화할 수 있지만 그 내란 동조 세력과는 절대로 악수할 수 없다라고 국민들한테 온 국민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의 행보를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그 내란 세력과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없고요. 그럴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악담 수준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김문수가 뭐 그 미 문화원 사건을 가지고 막 풀려가지고 완전히 극좌 테러리스트라는 식으로 아주 잘근잘근 씹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청래 대표가 과연 이런 자하고 과연 어떻게 정상적으로 악수를 할 수 있을지 저는 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통령실이 원론적으로 야당 대표로 인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김문수가 실질적으로 되면은 저는 대통령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화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갈지 아닐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김재호 대변인께서 한번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민심이라는 게 민주당 아니라 국힘 당원들이 지금 뽑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장동혁이 아니라 김문수 쪽으로 가느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저 당이 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민주당 옆에서 제1야당으로서 존재하면서 뭔가 나라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일말의 양심을 가진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는 당원들이 의사표시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당원들은 좀 일반 국민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예. 본인들이 어쨌든 이 정치 결사체에 굉장히 애정을 쏟고 당비도 납부하고 행사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지지 활동을 하면서 동지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동혁 후보가 될 경우는 정말 이 당이 없어진다는 그 공포 이게 엄청난 거죠. 예. 사실은 없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아니,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냥 없어지는 그런데 게 낫지 않나요? 결과론적으로는 아이고, 그런데 저는 보수를 위해서는 지금 다시 재편하는 게 중요한데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이게 좀 특수한 동지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안 쓰는 말이잖아요. 예, 사실 그게 굉장히 끈끈한 정도 좀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풍찬 노숙한 사이거든요. 예. 사실 정권 잃어버리면 다 같이 고생하는 예. 거 아닙니까? 지도자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도 풍찬 노숙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정말 해산되고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김문수를 선택할 수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장동혁을 선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민주당 쪽으로 봐서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클 수 있죠. 헌법재판소에 가서 정당 예산 청구권을 가지고 이제 일종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과 반대하는 쪽이 김문수 쪽으로 다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내부에서 이제 논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경쟁력을 갖춘 야당으로서 보수정당 재건하자는 움직임이 좀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쪽으로 유리하게 가고 있구나. 아, 정치를 지금 복원할 수 있겠구나. 가능성이 열렸구나. 여기에 만약에 장동혁처럼 김문수가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끝장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하고 멀어져 있고 심지어 윤석열은 누구를 통해서 전언에 의하면 김문수 믿을 사람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뭐 그 정도 간다면 오히려 정치라는 것이 여의도라는 공간에서 뭔가 좀 돌파구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제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다 쓸데없는 거다. 어느 놈이든 다 똑같은 거 당 해산해야 한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네, 아마 김문수의 경우라면 아마 그런 어떤 그런 그 정치라는 것이 복원될 가능성은 예. 배제는 못할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김문수의 딜레마라고 보는 것이 한동훈이라고 봐요. 한동훈 같은 사람은 정치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김문수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김문수 당선에 이제 한동훈이 갑자기 뒤에 붙어주면서 자신의 지분을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지는데 이 경우가 되면은 정치 복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한동훈 입장에서는 글쎄 지금 상태에서 정치를 복원한다는 그 자체를 그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제가 이렇게 보는 거고 워낙 이제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것이 사실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사람이 당 대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근데 있는데. 그 전 대표님 말씀은 기본 전제가 지금 그 3대 특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명제신데 지금 특검에서 예를 들면 아까 김지호 대표님 얘기처럼 추경호와 나경원 같은 그 지금 현직들이 만약에 그 계엄 해제 방해한 것이 맞아서 거기에 연루돼서 실제로 만약에 구속되기라도 하면은 그때부터는 내란 정당 뭐 그 위헌 정당으로 급속하게 전국이 변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도 윤상현이라든지 권성동이라든지 이철규 다 연루돼 있고요. 그다음에 해병 특검 내에서도 이철규나 또 다른 의원 최소한 9명인가 국힘당이 지금 다 구속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돼 가지고 의원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그 해산 그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아주 드높아질 거고요. 그때 네. 되면은 저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더 이상은 굉장히 그런 국민적인 요청에 대해서 외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치 그래도- 복원을 말씀하시는데 예, 예. 정치 복원 같은 경우 뭐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김문수가 됐든 누가 됐든 그렇게 가능성도 높다고 보지 높지 않습니다. 않다. 예, 예. 다만 김문수가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예. 홍준표를 끌고 온다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는 있을 예, 것 예. 같습니다. 아니 그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은 네. 자 권영세,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고성국 이 사람들과 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경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이 증거가 확실해지면 네. 장동혁은 결사항전 그냥 맞서 싸울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김문수는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뽑혔는데 첫 번째 윤석열과 김건희를 완전히 당에서 아웃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뭘로 이어 친윤들이 60명이 지금 장동혁을 민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친윤이 다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가 이긴다는 것은 여기 한동훈도 붙고 예를 들어 조경태도 붙고 안철수도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 척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일종의 합의를 하고 여기에서 윤석열, 김건희를 떨어뜨려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에 종사했던 사람이 사법 처리되는데 국힘에도 다수파가 동의를 하는 상황. 이제 이때부터 새로운 정치가 복원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서 어제 오늘 상황으로는 장동혁이가 워낙 치고 나오는데 진짜 때로 붙어가지고요. 막 몇 명인지도 모르요 장동혁이 이긴다는 걸 하루 종일 방송을 해요. 보셨습니까? 아 이게 뭐냐. 결국 장동혁이 안 되는구나. 안 된다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결별이 국힘에서 완벽하게 아니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건데요. 제가
김지호 대변인 얘기하고 제가 거기 앉았으면 이렇게 막 논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김문수도 사법적으로 특검에서 정말 명백한 증자를 가지고 뭔가 좀 이게 좀 분명해졌을 때 그 사람들과 멀리하지 김문수가 돼도 상당 기간은 윤 어게인 하면서 우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높다. 근데 김문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문수 쪽 사람들을 특징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이해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어제와 오늘의 말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쎄 좋게 말하면은 정치의 복원일 수도 예. 있지 않겠냐.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김민수 대변인이죠.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된 김민수 대변인이나 또는 장동희가 직접 뭐 윤석열을 만나러 간다 만다 하는 게 다 이제 이게 의미 없는 일이 되어 가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지켜보시죠. 이걸 통해서 국힘이 그나마 0%였던 재활의 기회 단 0.1%라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지금 박성재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여전히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할 정도로 자 이틀째밖에 이제 수색을 못한다.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김한배 대표 열받아서 저하고도 카톡 주고받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결국은 법원은 기본적으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모든 이 내란 동조 세력들이 다 까뒤집어져 가지고 처벌받는 것까지는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지금 현상이고요. 근데 저는 결국은 박성재도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성재는 국무위원 중에서 또 법무참모에 총괄하는 법무장관이었는데다가 다음날 그 안가 4인방이었어요. 근데 그 안가 4인방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인데 지금 이상민 안가 4인방 중에 첫 번째 타자로 구속됐습니다. 이상민이. 그리고 박성재, 그 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그 다음에 이완규 이 네 명은 사실상 그때 제2의 계엄을 획책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 명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핸드폰, 휴대폰을 다 바꿨어요. 이게 지금 다 증거인멸의 지금 상태로 저희가 또 고발을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박성재도 결국은 뭐 법원이 뭐 며칠치밖에 허용 안 했다고 하지만 내란을 방조하고 지금 한덕수 지금 구속 일보 직전이고요. 그 급으로 지금 거의 주도적으로 저는 내란에 동조를 했고 그리고 다음날 안가에서 모여가지고 제2의 계엄을 획책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조금이라도 증거가 나오는 순간 박성재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사생이 저렇게 이제 네 사람에 대해서 진작에 고발장을 이제 접수했던 것이고 이게 지금 이제 수사의 본격화를 맞습니다. 이제 하는 중요한 이제 출발 지점이 됐고요. 질문 다른 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생에서 지금 건진법사 관본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서 심우정 진흥석 이 두 사람은 이제 특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어제 하셨으면 오늘 했는데 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설명하겠다고 이제 오셨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한번 편말만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뭐 관본권 띠지를 이것을 분실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검찰은. 근데 저는 사실상 그 베테랑 수사를 하는 그 검찰이 이 중요한 그 띠지를 갖다가 그거를 실수로 버렸다라는 얘기를 과연 국민 중에 얼마나 믿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결국은 김건희가 하사했던 용산에 있는 관본권을 건진에게 네가 열심히 하니까 이거 줄게 해서 결국은 용산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은 용산이 대통령실이 이 띠지에 출처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폐기했다. 그렇다면 이것을 결국 신흥석과 이 보고받아서 알게 된 이 신흥석과 심우정이도 결국은 덮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주셨고 자 당사자가 지금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밝힐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수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를 좀 이제 풀어볼게요. 이게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검찰 내에서 나름 여전히 세력 다툼이 있다. 소위 말하는 정치 검사들끼리도 세력 다툼이 있는데 그 세력 다툼이 어떻게 보려 누구 대 누구냐? 김주현 대 조은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김주현 쪽으로 붙어 있던 사람들이 지금 관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압수수색 이틀치밖에 안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박성재 뒤에는 그럼 누가 있겠느냐? 대부분 다 김주현이 있을 걸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박성재의 압수수색을 이틀치로 제한했다는 것은 김주현으로 가는 길을 막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박성재 장관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내란 특검에서 나선 것도 어떻게 보자면 조은석 입장에서는 김주현까지 가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조은석과 김주현의 싸움이고 여기서 보면은 뭐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수사 과정에서 뭐 조은석이 되든 조은석이 아니라 김주현 민정수석이 되든 심우정 검찰총장이 되든 지휘란이 누구인지를 신흥석 당시 검사장이 또는 지금 수사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은지 쭉 올라가면 최초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밝혀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김주현까지 어떻게든 간에 뭐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 조금이라도 끈을 찾아낸다면은 예. 신흥석은 불 겁니다. 신흥석은 분다. 근데 그걸 못 찾아내면 끝까지 안 불 그럼 겁니다. 안 불면 그럼 밑에 있는 저 수사관이 덮어써야 되는데 검찰 수사관이. 지금 검찰 수사관도 공무원인데 그걸 왜 덮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이제 서서히 펄했으니까 얘기 못 하는 거지. 저는 그 검찰 수사관도 자신이 어떤 지휘를 받아서 그러한 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그러면은 그게 부장 검사이든 차장 검사이든 아니면 신흥석 지검장이든 지휘 라인을 이 수사관은 알고 있다. 아니면 거기도 단계별로 내려와서 누군지 최종적인 지휘자는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단계별로 내려왔겠죠. 단계별로 내려온다. 그러면 정점에는 김주현까지 간다, 아니면 심우정까지 간다. 어떻게 봅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밝혀내지 못하면 김주현이 왜 그럼 이거를 덮으라고 했는지도 또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정점은 김주현이겠죠. 김주현이고.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 예. 김건희의 지휘를 받는 게 그 시작은 김주현부터 내려오지 않겠어요? 밝혀지겠습니까?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봉권의 출처가 예. 대통령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윤건희가 건진법사한테 어떤 뭐 이유든지 이것을 하사했기 때문에 그 관봉권 띠지가 가르치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이었어. 그러면 그걸 막을 거는 대검에 있는 심우정이 아니라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김주현이 더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주현이 최정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저는 오늘 이거를 왜 특검에다가 고발을 했냐면 지금 대검이 나서가지고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게 저는 지금도 지금 대검을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검찰은 전혀 저는 아직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은폐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검, 김건희 특검이 직접 수사를 해라. 김용민 의원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 관봉권 띠지 관련된 지금 감찰 수사는 대검이 하는 거는 자기 범죄를 자기가 수사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 나서야 된다. 그리고 인력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분 어떻게 보시면 이제 대검이 해봐야 대충 이렇게 듣게 하고 뭐 당사자는 사법 처리를 하겠지만 정점 못 밝혀낸다라고 하는 의혹적인 어떻게 가능성이 보세요? 아주 높다고 봅니다. 결국에 김주현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주현은 결국에 검찰이에요. 검사 김주현과 조은석 내 과거의 그 경력을 보면은 네. 우리가 상당히 경쟁 관계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김주현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도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김주현까지 못 올라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특검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 즉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하는 게 맞다. 어려면 아니, 이게 김건희 어려워. 특검. 김건희 특검 네네. 직접 수사하는 게 특검, 네. 맞다고 보고요. 아까 신흥석의 입이 어떻게 열릴 거냐 네. 이 부분인데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신흥석의 입보다는 심우정의 입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그 검사장은 모를 수도 있고 막연히 아는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아는 건 결국 심우정 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소문에는 김주현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아버지처럼 생각했다. 평생 가면서 자신을 케어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급하게 발탁되는 것도 결국 김주현 수석과 심우정의 특수관계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과연 저 사람 입에서 누구 지시로 관봉권 관련된 것들을 이제 폐기하라고 했는지 나와야 하는데 마지막 책임 누가 지는지 보죠. 인간성 테스트가 아마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이제 이것 때문에 김재호 대변인 가장 큰 것이
검찰청 해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어졌다라는 마지막 일종의 돌파구를 검찰 스스로 자초했다 이런 이야기 아, 이건 많습니다.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 동의하십니까? 아, 그런 부분에. 그럼요. 사실은 아니 이게 뭐 본인들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검찰이 있어야 수사를 제대로 한다. 중대 범죄를 놓치지 않는다. 그 주장 이거 다 거짓말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아니 멀쩡하게 확보한 관봉권을 왜 풀어 헤쳐가지고 띠지를 없애버립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검찰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수사권은 놓더라도 보안 수사권은 내놔라 이거였는데 아니 그 수사를 그따위로 하면서 무슨 보안 수사권이냐 이런 말까지 나와버렸어요. 아니 왜 그냥 관봉권 왜 띠지만 가져가세요? 돈도 다 가져가지? 아, 마약 압수하면 이제 마약도 다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검찰 수사관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김주현과 심우정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심우정이가 김주현의 말을 들은 게 이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을 구속 기소한 거에다 즉시 한 거 포기한 것 때문에 오늘 수사 지금 압수수색 당한 거예요. 저희가 그것도 고발했잖아요. 그 공수처에. 그래서 그게 내란 특검으로 그 내란 특검 이첩해서 오늘 압수수색한 것이 심우정이는 결국은 김주현의 말을 듣고 윤석열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했다. 결국은 김주현이하고 심우정의 관계는 관봉권 띠지뿐만 아니라 내란 속에 윤석열을 어이없이 풀어준 구속 취소한 지기현이도 문제지만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말 기회가 있었으면 되고 그걸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이 어이없는 짓거리를 한 그 핵심에 김주현과 심우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심우정이도 또 압수수색을 당한 거 아닙니까?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실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아주 드문인데 오늘 검찰총장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우정도 박성재하고 심우정이 지금 거의 누가 먼저 되나 지금 경쟁하듯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워낙 현장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약간 괴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관봉권이 발견됐습니다. 4월 달에 훼손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8월 달에 이것이 지금 드러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스케줄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드십니까? 저도 그런 의심이 좀 가는 게 네. 지금 넉 달 뒤에 뭐 심우정과 신흥석이 알았다고 보고받았다고 그러고요. 예. 넉 달 뒤에 네. 다시 또 넉 달 뒤에 예. 특검이 스스로가 뭔가 수사하다가 나왔는데 근데 놀라운 게 검찰은 이첩할 때 이거에 대해서 아무 이런 방법을 안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건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모든 게 하나의 어떤 거대한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롱당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만약에 어떠한 어떤 큰 시나리오의 각본대로의 움직임이라 그러면 저는 그거는 아주 불순한 의도고 말이 안 된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이제 불순이다 아니다. 저는 이제 지금 장영진 기자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제가 적용을 해보면 내부에는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한쪽이 우세하고 압도를 했는데 특정한 시점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아예 증거인멸을 범죄 집단처럼 해버렸는데 이것이 드러나는 시점과 수사를 해야 되겠다는 국민적 여론 이런 것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해체되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이제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진실을 파헤쳐서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작동되는 원리 이면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재밌는 거죠. 지금 계속 제가 이제 뭐 취재가 그나마 되는 이유가 한쪽에서는 계속 흘려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덮고 한쪽에서는 계속 음모를 꾸미는데 한쪽에서는 얘들 이런다라고 슬쩍 찔러주는데 그 찔러진 시점이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윤석열 탄핵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그 양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니겠냐 뭐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이제 공익 제보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조금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신지호 대변인 할 뻔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아유, 죄송합니다. 김지호 대변인 어떻습니까? 이제 내일 새벽 1시 15분입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제 공식 실무회담으로 이렇게 이제 가면서 자, 이재명 대통령 내일 성과 내는 거 확실합니까? 저는 100% 100%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떤 걸 냅니까? 어떤 걸 낼지는 두 분이 아시겠죠. 아이, 네.
그 정도는 알고 지금 대변인이 여러 준비하지 않아요? 가지 여건상 보면요,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의 안보 협력, 그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적인 문제들, 국내 정치로서 많은 손해를 봤지만 또 그런 것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 네. 또 여러 가지 보면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다 한국이 어떤 그런 전쟁 위험을 굉장히 줄이고 있어요. 네.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건 결국 돈 아닙니까? 쓸데없는 전쟁에 내가 휘말리고 싶지 않다. 근데 지금 뭐 태국하고 캄보디아까지 전쟁이 났으니까 전 세계에서 분쟁이 나고 있는데 한국은 정말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면에서 봤을 땐 대우를 받으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이 굉장히 미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우방으로서 대우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정상회담도 예, 긍정평가입니다. 총론은 뭐 충분히 전- 인정하고요. 강론으로 한번 말씀해 저는 보세요. 개인적으로 예. 글쎄 핵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핵과 관련된 부분. 예, 뭐 핵 무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예. 핵 재처리 문제라든지 예. 핵 농축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합의가 나올 가능성 계속 조금 그 얘기가 좀 거론이 돼 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게 사실 그 국방이라는 부분에서는 엄청날 수 있고 그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국에 대한 그 방위비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뭐 전망을 해봅니다. 자, 원전과 관련된 큰 성과가 나올 것이다. 한번 이제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죠. 그 한화가 갖고 있는 지금 조선소 또 네. 오늘 현장에 나가 있는 분하고도 전화 통화를 한번 했는데 뭐 분위기는 굉장히 고조가 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오는 게 확실한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 누군가 또 동행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제 조선 쪽의 방점이냐 원전의 방점이냐라고 하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들떠 있다. 뭐 일부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가 뭐 말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류와 전혀 관계없는 저 이제 끝에 붙어 있는 이야기일 뿐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 원전 쪽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올 것이다. 현재 미국의 원전이 지금 94기가 지금 가동되고 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때 본인이 발표하기로는 300개까지 최대 이제 추가 건설을 해야 한다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기업이 참여를 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협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 조금 전에 핵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이제 일종의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를 하자. 이제 이렇게 뭐 갈 것 같은데 큰 성과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잊지 말아야 될 게 트럼프가 누굽니까? 그 결국 비즈니스맨 출신이고요. 지금 그 원유 문제 때문에 지금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좀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아주 그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꽉 찬 사람이고 저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관세에 대한 최종 사인을 해야 되고요. 네. 또 방위비 분담을 이 광인 전략을 쓰는 트럼프가 과연 우리한테 황당무계한 조 단위의 추가 부담금을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만 저는 뭐 관세는 이미 뭐 다 사인만 하면 되는 단계고 지금 이 방위비 부담만 진짜 트럼프의 이 광인 전략에 말려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오다가 페북에서 굉장히 뭘 봤냐면 우리나라가 중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세계 열강들이 그 주변에서 그 우리나라를 갑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를 매우 잘 사는 나라로 보고 방위비 분담을 더 내라. 니네는 지금 우리보다 잘 살기 때문에 돈 더 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갑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새벽에 가장 최대의 난관은 이 트럼프의 이 방위비 분담에 대한 허무맹랑한 추가적인 엄청난 요구를 얼마나 잘 방어해서 선방하느냐. 그것만 해낸다면 저는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가 거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말용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재명은 해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굿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무한달려님, 명단심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저 김혜경 여사 나오는 사진을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자, 공식 방문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실무 방문으로 해서 공식 실무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 얼굴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만만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제 윤석열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로 만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 지지 않죠. 협상을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지 질 협상을 하고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답답한 쪽이 누굽니까? 미국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입니까? 미국이 훨씬 답답한 상황이죠. 원전 기술은 우리가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조선 기술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 세계 항공모함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그러죠.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운영 관리 기술이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게 싸게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왜 우리 대통령이 가서 미국에서 뭐 굽신거린다, 방위비한다, 어떤다. 기브앤테이크를 하는데 나중에 내용을 보시라고요. 절대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대로 우리가 당하고 왔다. 이번에 이것저것 다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합의되지 않은 것이면 절대로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확고부동하게 제가 오늘 저희 취재는 뺏기지 않는다. 그래서 비서실장, 안보실장 다 가 있는 겁니다. 저기 가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결국 더 크게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이것, 미국이 할 건 이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자정이 지나고 내일 새벽 1시 15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조선소에 왜 트럼프가 안 따라갑니까? 뭐 가봐도 자기는 이익이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결국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확고부동하게 국익을 위해서 완전 무장 상태에서 제대로 협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준비 잘하고 갔다. 결과 기대하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너무 많이 떠드는데 김재호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많이 떠들었습니다.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옵니다. 그리고 신명철 선생님도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와 싸워서 반드시 KO성 할 거라고 믿습니다. 강순영 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노길주 선생님도 스픽스 역전 용사들 박수 이렇게 막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죠. 연일 매진 행렬 가격 품질 압도하고 있다. 지금 태그창으로 나오는데 국내산 자연산 민어회 400g을 뱃살 그리고 등살 불에 와 여기에다가 양념까지 다 포함해서 24,000원에 택배 포함해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인터넷 다 검색해 보십시오. 스픽스가 판매하고 있는 이 24,000원 400g짜리 자연산 민어회 가장 쌉니다. 하루에 지금 한 500세트씩 경영푸드죠 여기가. 예예. 여기 드셔보셨어요? 예예. 저 작년에 제가 이걸 팔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예. 네. 굉장히 이제 맛도 있고 어쨌든 가성비가 좋아서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소주 한잔 할 때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 연일 매진 행렬 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확실히 갖추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툭불 한우 불고기하고 한우 뭉티기, 한우 육회. 한우 육회도 지금 계속 하루에 한 200세트씩 계속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뭉티기 육회가 자 200g, 200g인데요. 이걸 29,900원에 택배 포함해서 또 제공하는 것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저 가격이다. 어저께도 제가 저기 축산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싸게 파는 데는 확실하게 스픽스몰밖에 없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호 대변인 쪽 보여주시면 사과 쿠키 세트인데 정가가 45,000원짜리 34,900원인데요. 남녀노소 건강하게 즐기는 유기농 사과 쿠키인데 이것도 하루에 한 20세트가 가까이 계속 주문이 들어오던데 스픽스 단독으로 특가 상품인데 100% 유기농 밀가루로 주문하셨던 분이 재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일단 드셔보신 분들은 필요할 때 계속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광화문 살롱. 예, 광화문 살롱. 여러분 드시는 제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여기서 빵이나 이런 거 꼭 사갑니다.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신합니다. 예. 오늘 이런 광고가 평론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방송 애정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고 격려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끼임 작가님, 장현성님, 신명철님, 그리고 다루마끼님, 끝까지 간다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상 청천포님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희들에게 큰 격려와 응원을 해 주셔서 누구보다도 진심을 잘 알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픽스 이용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내일
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함께 뵙겠습니다. 역전하면 용사들하고 모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자연산 목포 민어회 400g 한번 보십시오. 푸짐합니다. 이걸요 대한민국 최저가격 도전하는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주문 폭주하고 있습니다. 불에 껍질, 뱃살 골고루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와, 맛을 보니까요 놀라운데요.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서피스몰 공동구매에서만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툭불 한우 불고기인데요. 야, 400g 한 팩, 두 팩, 세 팩 판매하고 있는데요. 와, 맛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역시 품질 좋은데요. 저와 함께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툭불 한우 불고기 21,000원, 38,000원, 53,000원 바로 주문하십시오. 이익과 품질이 함께 배달됩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대한민국 고추장의 명인 정선자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뿌리 고수가 따로 없습니다. 볶음, 비빔밥, 쌈밥, 구이, 볶음에 찌개까지 100% 국내산 쇠고기에 더덕까지 들어간 약고추장이고요. 설탕의 향미 증진제,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아서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 너무나 다릅니다. 와, 좋은데요. 그런데 가격 아니겠습니까? 홈쇼핑에서 39,900원인데요. 250g짜리 5통을 우리가 29,9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드립니다. 와, 진짜 단독 특가입니다. 명인의 손맛으로 밥상을 바꾸세요.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와, 가격 좋아. 때마다 바꾸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이성희 선생의 만능 맛된장. 홈쇼핑 완판 제품 지금 스픽스에 떴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갖고 왔습니다. 무침, 비빔, 찌개, 국, 소스, 볶음까지 이거 하나면 요리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 어디에서도 못 삽니다. 스픽스에서만 가능한 이 가격 홈쇼핑 39,900원인데요. 우리 얼마에 팝니까? 지금 스픽스에서는 택배비 포함해서 공동구매가 29,900원입니다. 530g 2통, 300g 3통 총 5통입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